호화로운 저녁 식사에서 한 사업가는 자신의 회사 합병과 겉보기에 완벽한 파트너와의 약혼을 축하한다. 갑자기 가난한 소녀가 홀로 뛰어들며 외친다. 선생님, 그녀가 당신 아이스크림에 뭔가 넣었어요. 심장이 뛰는 가운데 그는 은밀하게 자신의 잔을 약혼자의 잔과 바꾸고 기다린다. 2분 후 무언가가 일어나고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한 고급 디저트 레스토랑에서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서울의 밤은 무수한 빛으로 가득했지만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눈에는 오직 한 남자만이 보였다. 김준호, 대한민국 최대 IT 기업 테크비전의 CEO였다. 그는 오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성과를 축하하고 있었다. 전통적인 중공업 기업인 한성그룹과의 역사적인 합병, 그리고 한성그룹 회장의 딸이자 자신의 사업 파트너인 박서연과의 약혼이었다. 준호 씨, 우리가 함께 일한 지 5년 만에 이런 날이 오다니. 서연이 샴페인 잔을 들며 말했다. 그녀의 검은 드레스는 레스토랑의 화려한 조명 아래 빛났고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그녀의 성공을 상징하는 듯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우리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됐어요. 서연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들의 관계는 비즈니스에서 시작됐다. 준호가 스타트업을 운영하던 시절, 서연은 그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한성그룹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이후 그들은 함께 테크비전을 아시아 최고의 IT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사랑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싹텄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이번 합병은 양가 모두에게 윈윈이에요. 서연의 아버지인 박성우 회장이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우리의 제조 기술과 테크비전의 소프트웨어가 만나면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겁니다. 박 회장의 말에 모인 이사들과 주주들이 박수를 쳤다. 준호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다. 모두 자신과 서연의 성공을 축하하는 듯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계산은 누구도 알 수 없었다. 레스토랑의 셰프가 직접 나와 오늘의 메인 디저트를 소개했다. 특별히 준비한 피스타치오 라즈베리 무스입니다. 두 분의 취향을 고려해 만든 특별한 레시피죠. 서연이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이 좋아하는 피스타치오죠. 특별히 부탁했어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다. 사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디저트가 서빙되기 직전 준호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기로 했다. 복도를 지나던 그때 한 젊은 기자가 그를 붙잡았다. 김 대표님, 이번 합병으로 인한 구조조정 계획이 있으신가요? 직원들의 불안이 큽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우리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결정은 직원들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그는 외교적인 답변을 했지만 사실 합병 이후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했다. 그것이 비즈니스의 현실이었다. 화장실에서 나온 준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남의 밤은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 속에 가려진 어둠도 있었다.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는 레스토랑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다. 한 명의 웨이터가 그의 시선을 피해 급히 지나갔다.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그는 그저 자신의 예민함이라고 생각했다. 테이블로 돌아온 준호는 모두가 그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다. 특히 서연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불안해 보였다. 무슨 일 있어요? 준호가 물었다.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오늘이 너무 중요한 날이라 긴장됐나 봐요. 그때 웨이터가 화려하게 장식된 디저트를 들고 나타났다. 두 개의 크리스탈 잔에 담긴 무스는 예술 작품 같았다. 하나는 준호 앞에, 다른 하나는 서연 앞에 놓였다. 자, 이제 두 분의 달콤한 미래를 위해 건배합시다. 박 회장이 말했다. 모두가 잔을 들어 축하의 말을 나눌 때 준호는 문득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다. 경비원들이 누군가를 막으려 하고 있었다. 저 아이를 들여보내지 마세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내보내야 합니다.
그때 작은 소녀가 경비원들 사이를 뚫고 레스토랑 안으로 뛰어들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먼지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다. 소녀는 주위의 시선을 무시한 채 곧장 준호의 테이블로 달려왔다. 아저씨, 소녀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먹으면 안 돼요. 위험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소녀에게 향했다. 서연이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아이가 누구죠? 경비, 이 아이를 데려가 주세요. 준호는 혼란스러웠지만 소녀의 눈에서 진실된 공포를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손을 들어 경비원들을 멈춰 세웠다. 잠깐만요. 무슨 일인지 들어봅시다. 그는 소녀에게 부드럽게 물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니? 소녀는 주위를 경계하듯 둘러보고는 준호에게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당신 디저트에 독이 들어있어요. 제가 봤어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자신의 디저트를 바라보았다. 평범해 보이는 무스였다. 하지만 소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누가, 왜? 서연이 다가와 준호의 팔을 잡았다. 이 아이 말을 믿지 마세요. 분명 돈을 노리는 거예요, 경비. 이 아이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나 준호는 직감적으로 소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느꼈다. 그는 빠르게 생각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는 뜻이었다. 준호는 경비원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며 순간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는 웃음을 지으며 디저트 잔을 들어올렸다. 이런 특별한 날 서연 씨와 디저트를 바꿔 먹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로 엮이듯이. 서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아, 그럴 필요 없어요. 각자의 것을 먹는 게. 하지만 준호는 이미 2잔을 바꿔놓은 후였다. 우리의 달콤한 미래를 위해 그는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서연은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 그녀는 디저트 한 스푼을 입에 넣었다. 소녀는 경비원에게 붙잡혀 끌려나가면서도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소녀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디저트를 먹지 않고 잔을 내려놓았다. 몇 분 후 서연이 갑자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이 붉게 변하고 손으로 목을 움켜쥐었다. 서연, 네시, 준호가 소리쳤다. 의사 없나요? 누구 의사 좀. 혼란이 순식간에 레스토랑을 뒤덮었다. 서연은 호흡 곤란을 겪으며 테이블 위에 물건들을 쓸어버렸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고 목 주변에 두드러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한 손님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저는 의사입니다. 에피네프린 주사가 필요해요. 레스토랑 매니저가 응급상자를 들고 달려왔다. 의사는 신속하게 에피네프린 주사를 준비했다. 아예 여성분 알레르기가 있나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피스타치오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어요. 의사의 눈이 커졌다. 그런데 왜 피스타치오가 든 디저트를 먹은 거죠?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서연은 자신의 알레르기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피스타치오가 든 디저트를 특별히 주문했을까? 그리고 소녀는 어떻게 디저트에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여 서연을 급히 들것에 실었다. 박 회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준회에게 다가왔다. 내가 같이 가겠네. 자네는 여기 상황을 정리하고 병원으로 오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이 구급차에 실려 나가는 동안 그는 소녀가 사라진 방향을 주시했다. 그 아이를 다시 찾아야 했다. 레스토랑 사람들이 모두 흩어지는 동안 준호는 매니저에게 다가갔다. 조금 전 그 소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매니저는 어깨를 으쓱했다. 경비가 내보냈을 겁니다. 그런 아이가 어떻게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길거리 아이들이 정말. 준호는 더 이상 듣지 않고 레스토랑 밖으로 나갔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서울의 밤거리는 습하고 차가웠다. 그는 주변을 살폈지만 소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레스토랑 뒷골목으로 가보기로 했다. 골목은 어둡고 쓰레기 냄새가 가득했다. 레스토랑의 호화로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다. 어디 있니? 그가 조용히 불렀다. 얘야, 나와 이야기 좀 하자. 움직임 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대형 쓰레기통 뒤쪽을 확인했다. 거기에는 소녀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더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다.
두 아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도망가지 마.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해치지 않을게. 그냥 이야기 좀 하고 싶어. 소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언니가 병원에 갔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어떻게 알았니? 디저트에 뭐가 있다는 걸?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전 민지예요. 이건 제 동생 민수고요. 그녀는 옆에 어린 남자아이를 가리켰다. 아마 7살 정도로 보였다. 우리는 이 레스토랑 뒤에서 자요. 셰프 아저씨가 가끔 남은 음식을 줘요. 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이런 부유한 강남 한복판에서 아이들이 노숙을 하고 있다니. 오늘 저녁에 주방 창문으로 들여다봤어요. 그 여자가 당신 디저트에 뭔가를 넣는 걸 봤어요. 작은 병에서 액체를 따랐어요. 그리고 웨이터한테 김준호 씨 앞에 이 접시를 놓으라고 말했어요. 준호의 가슴이 조여왔다. 정말 서연 씨가 그랬다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전 그 여자를 TV에서 봤어요. 항상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이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5년간의 동반자 관계, 그리고 그들의 사랑, 모두 거짓이었나?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민수가 추위에 떨고 있었다. 너희 둘 다 젖고 있어. 준호가 말했다. 내채에서 이야기하자. 민지는 망설였다. 우리를 경찰에 넘기실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는 내 목숨을 구했어. 그냥 더 자세히 알고 싶을 뿐이야. 그들은 준호의 고급 세단으로 향했다. 아이들은 처음 타보는 듯한 호화로운 차 안에서 어색하게 앉았다. 준호는 히터를 켰다. 얼마나 오래 길에서 지냈니? 그가 물었다. 민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6개월 정도요. 엄마가 아프셔서. 그리고 아빠는 없어요. 준호는 가슴이 아팠다. 오늘 밤 어디서 지낼 계획이었어? 비가 와서 레스토랑 뒤 천막에서 자려고 했어요. 준호는 결심했다. 오늘 밤은 내 집에서 지내자. 내일 너희 상황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민지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하지만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너는 내 목숨을 구했어.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도울 차례야. 차를 출발시키기 전 준호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서연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다. 네, 강남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박서연 씨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 알레르기 반응으로 입원했습니다. 잠시만요. 네, 박서연 씨는 현재 안정적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든 서연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준호는 강남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주변을 살폈다. 여기가 아저씨 집이에요. 민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넓으니까 너희가 지낼 방도 충분해. 펜트하우스에 들어서자 민지와 민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넓은 거실과 통유리창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환상적이었다. 먼저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자. 준호가 말했다. 그리고 배고프지?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민수의 눈이 반짝였다. 치킨이요? 준호는 웃었다. 좋아, 치킨을 시키자. 아이들이 샤워를 하는 동안 준호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서연이 정말 자신을 해치려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합병으로 인한 이득? 회사 통제권? 그는 답을 찾아야 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서연에 관한 모든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배경, 한성그룹에서의 역할, 최근의 활동들, 어떤 단서라도 찾아야 했다. 민지와 민수가 깨끗하게 씻고 준호가 준비해둔 티셔츠를 입고 나왔다. 티셔츠는 아이들에게 너무 커서 드레스처럼 보였지만 적어도 깨끗했다. 고마워요, 아저씨. 민지가 말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준호는 미소 지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오늘 하루 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가 신뢰했던 사람이 배신했고 전혀 모르는 길거리 아이들이 그를 구했다. 치킨이 도착하자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아이들은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준호는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는지 상상할 수 있었다. 내일 병원에 가볼 거야, 준호가 말했다. 서연 씨를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 해.
민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여자가 위험해요. 아저씨를 해치려고 했잖아요.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아,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해. 그 전까지는 너희 둘은 여기 있어. 안전할 거야.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아이들을 게스트룸으로 안내했다. 민수는 이미 졸린 눈으로 하품을 하고 있었다. 편히 쉬어. 내일 아침에 보자. 방을 나오려는 준호를 민지가 불렀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우리를 믿어주셔서.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야. 내가 고마워해야지. 네가 없었다면 지금쯤 나는... 그는 말을 마치지 못했다. 민지는 이해한다는 듯이 미소 지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났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은 의문으로 가득했다. 커피를 내리며 그는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다. 평소 같으면 이미 회사로 향하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진실을 찾아야 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민지의 목소리에 준호는 뒤를 돌아보았다. 소녀는 어제보다 조금 덜 경계하는 표정이었다. 티셔츠는 여전히 그녀에게 너무 컸지만 적어도 그녀의 얼굴은 깨끗해져 있었다. 잘 잤니? 준호가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푹신한 침대였어요. 민수는 아직 자고 있어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배고프지? 아침 먹을래? 그는 냉장고에서 계란과 베이컨을 꺼냈다. 요리는 그의 전문이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아침 식사 정도는 준비할 수 있었다. 민지는 그가 요리하는 모습을 신기한 듯 지켜보았다. 어제 그 여자 서연 씨는 괜찮아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계란을 프라이팬에 깨며 대답했다. 응,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 오늘 가볼 예정이야. 민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 여자를 다시 만나실 거예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위험할 수도 있지. 하지만 왜 그랬는지 알아야 해. 5년 동안 함께 일하고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이해가 안 돼. 어른들은 복잡해요. 민지가 말했다. 그녀의 말투는 나이에 비해 훨씬 성숙했다. 준호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우리 어른들은 때로는 아이들보다 더 어리석지. 그는 완성된 아침 식사를 접시에 담아 민지 앞에 놓았다. 소녀는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오늘 너희들은 여기 있어야 해. 준호가 말했다. 내가 없는 동안 밖에 나가면 안 돼. 알겠지?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민수 돌볼게요. 준호는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VIP 병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문 앞에서 망설였다.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됐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서연의 목소리였다. 준호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이미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박 회장이 앉아 있었다. 준호 씨. 서연이 미소 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간 쉬어 있었다. 걱정했잖아요. 왜 어제 안 왔어요? 준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미안해요. 레스토랑 상황을 정리하느라 늦었어요. 어떻게 지내요? 좀 나아졌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늘 오후에 퇴원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박 회장이 일어섰다. 준호 군, 잠시 복도에서 이야기 좀 할까? 두 남자는 병실을 나와 조용한 복도로 걸어갔다. 어제 그 일 정말 이상했네. 박 회장이 말했다. 어떻게 서연이 자기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을 먹었는지 이해가 안 가네.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혹시 서연 씨가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보인 적 있으세요? 박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글쎄, 합병 준비로 모두 바빴으니까. 하지만 서연이 요즘 조금 예민해 보이긴 했지. 왜 묻나? 준호는 망설였다. 아직 박 회장에게 모든 것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냥 궁금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요. 의사 말로는 피스타치오 알레르기 반응이었다고 하더군. 다행히 빨리 처치해서 큰 문제는 없었어. 박 회장이 말했다. 그런데 준호군, 그 길거리 아이는 어떻게 됐나? 경비가 내쫓았다던데. 준호의 심장이 빨라졌다. 모르겠습니다. 아마 경비가 내보냈겠죠. 그런 아이들이 요즘 레스토랑에 들어와 손님들에게 구걸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에 신고해야 했는데 박 회장이 말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민지와 민수를 생각했다. 그들은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의 목숨을 구했다. 아, 그리고 준호 군, 박 회장이 계속했다. 내일 합병 관련 중요한 회의가 있네. 서연이 참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니 자네가 주도적으로 진행해 줘야 할 것 같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병실로 돌아가기 전 준호는 의사를 만나보기로 했다. 그는 서연의 담당 의사를 찾아갔다. 김 박사님, 잠시 시간 있으신가요? 중년의 의사가 고개를 들었다. 네, 김준호 씨죠? 박서연 씨, 약혼자 되시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서연 씨의 상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단순한 알레르기 반응이었나요?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기본적으로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에서 조금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준호의 귀가 쫑긋해졌다. 어떤 이상한 점인가요? 피스타치오 알레르기 반응 외에도 어떤 화합물이 검출됐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분석 중이지만 일반적인 식품에서 발견되는 성분은 아닙니다. 준호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 화합물이 위험한 것일 수도 있나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음식에 들어있지 않은 성분입니다. 더 자세한 분석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 결과가 나오면 꼭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는 생각에 잠겼다. 의사의 말은 민지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서연이 정말로 그의 디저트에 뭔가를 넣었던 것이다. 하지만 왜? 그들은 함께 회사를 성장시켰고 이제 막 약혼했다. 무엇이 그녀를 그런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끌었을까? 병실에 들어서자 서연은 전화 통화를 막 끝낸 참이었다. 그녀는 준호를 보고 밝게 웃었지만 그는 그 미소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다. 준호 씨, 이리 와요. 서연이 손짓했다. 병원 음식이 너무 맛없어요. 나가서 뭐 좀 사다 줄래요? 준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녀 옆에 앉았다. 서연 씨,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요?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물론이죠. 디저트를 먹었는데 갑자기 알레르기 반응이 왔어요. 정말 이상해요. 전 피스타치오가 들어있다는 걸 몰랐어요. 정말요? 준호가 조용히 물었다. 당신이 직접 피스타치오 라즈베리 무스를 주문했잖아요. 내가 좋아한다며. 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부드러워졌다. 아, 맞아요. 제가 깜빡했네요. 그래도 셰프가 제 알레르기에 대해 알고 있었어야 했는데 그 레스토랑 다시는 안 갈 거예요. 준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서연 씨, 우리 디저트를 바꿔 먹었잖아요. 원래 그 디저트는 내 앞에 있던 거였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소녀가 나에게 경고했어요. 내 디저트에 뭔가가 들어있다고. 준호가 계속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지만 의사가 당신 혈액에서 이상한 화합물이 발견됐다고 하더군요. 서연은 갑자기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다. 준호 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을 해치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눈물, 떨리는 목소리, 상처받은 표정까지.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속지 않았다. 서연 씨, 난 진실을 알고 싶어요. 왜 그랬는지. 서연은 갑자기 표정을 바꾸었다. 눈물은 사라지고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돌았다. 증거가 있어요. 그 길거리 아이의 말을 믿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믿겠어요? 준호는 서연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놀랐지만 차분함을 유지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곧 찾을 거예요. 서연은 비웃듯 웃었다. 좋아요, 찾아보세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준호 씨. 당신이 나를 이렇게 의심한다는 사실은 내 아버지와 이사회에 어떻게 비칠까요?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어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협박인가요? 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해요, 준호 씨. 당신의 기술력과 내 가문의 자본. 이 합병은 우리 둘 다에게 필요한 거예요. 준호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이유를 느끼지 못했다. 내일 회사에서 봅시다, 서연 씨. 빨리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는 병실을 나와 병원 복도를 빠르게 걸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서연의 반응은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그녀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병원을 나오면서 준호는 의사에게 다시 한번 전화했다. 김 박사님, 혹시 서연 씨의 혈액 샘플을 보관하고 계신가요? 네,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시죠? 제3의 독립적인 연구소에서 분석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식 절차를 밟으시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왜? 곧 서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는 전화를 끊고 차에 올랐다. 그는 곧바로 서연의 아파트로 향했다. 그녀가 병원에 있는 동안 그녀의 집을 조사해볼 기회였다. 약혼자였기에 그는 서연의 아파트 보안 코드를 알고 있었다. 서연의 아파트는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의 상층부에 있었다. 준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자신이 하려는 일에 대해 잠시 망설였다. 개인 공간을 무단으로 조사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목숨이 위험에 처했었다면 이것은 자기 방어였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향수 냄새가 그를 맞이했다. 서연의 집은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미니멀한 디자인의 가구들, 흰 벽에 걸린 현대 미술 작품들, 그리고 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파노라마 정형. 모든 것이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차가운 느낌이었다. 준호는 무엇부터 찾아야 할지 고민했다. 서연이 정말 그를 해치려 했다면 어딘가에 증거가 있을 것이다. 그는 서재부터 살펴보기로 했다. 서연의 서재는 그녀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했다. 책장은 주제별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몇 개의 파일만이 놓여 있었다. 준호는 노트북을 열었지만 예상대로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그는 서랍들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대부분 업무 관련 서류들과 개인 문서들이었다. 그러다가 그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파일을 발견했다. 파일을 열자 그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그의 개인 의료 기록이었다. 모든 정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알레르기, 과거 병력, 현재 복용 중인 약물까지. 어떻게 이런 정보를 얻었지? 준호는 계속해서 서재를 수색했다. 책장 뒤편에서 그는 작은 금고를 발견했다. 비밀번호가 필요했다. 그는 잠시 생각했다. 서연이 자주 사용하는 비밀번호는 무엇일까? 그녀의 생일? 아니면 그들이 처음 만난 날짜? 직감적으로 그는 그들의 회사 설립일을 입력했다.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여권, 현금 다발, 그리고 또 다른 노트북이 있었다. 준호는 노트북을 꺼내 전원을 켰다. 이 노트북은 비밀번호가 없었다. 화면이 켜지자 폴더 하나가 바탕화면에 있었다. 프로젝트 피닉스라는 제목이었다. 준호는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수많은 이메일과 문서들이 있었다. 그는 이메일들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암호화된 언어로 되어 있었지만 일부는 해독할 수 있었다. 그것은 해외 과학자들과의 통신이었다. 주제는 특정 화합물의 개발에 관한 것이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과 혼합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 화합물로 준호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계획적이었다.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 서연은 오랫동안 이것을 준비해왔던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파일들을 열어보았다. 해외 계좌로의 거액 송금 내역, 가짜 신분증 준비,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준호의 유서였다. 그것은 완벽하게 그의 필체를 모방한 것이었다. 내용인즉 자신의 모든 재산과 회사 지분을 서연에게 남긴다는 것이었다. 이런 완벽한 계획이었군. 준호는 모든 파일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복사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이건 충분한 증거였다. 작업을 마치고 노트북을 다시 금고에 넣으려는 순간 준호는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빠르게 금고를 닫고 서재에서 나오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준호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서연의 아버지 박 회장이 현관에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의아함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박 회장님, 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서연 씨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박 회장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물건이라면 서재에서요? 준호는 빠르게 생각했다. 서연 씨가 노트북을 가져다 달라고 해서요. 병원에서 일을 좀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그렇군요. 하지만 서연이 방금 퇴원했어요. 지금 오는 길입니다.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퇴원이요? 의사가 내일 퇴원한다고 했는데. 서연이 고집을 부렸어요. 본인은 괜찮다며. 준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렇군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회사에 처리할 일이 있어서요. 그는 박 회장 옆을 지나치려 했지만 박 회장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준호군,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아침에 병원에서부터 뭔가 이상했어. 준호는 잠시 고민했다. 박 회장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다. 박 회장은 서연의 아버지였다. 결국 그는 딸의 편을 들 가능성이 높았다. 아닙니다. 그냥 어제 일이 충격적이어서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요. 박 회장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손을 놓았다. 알겠네. 하지만 준호군, 우리는 이제 가족이 될 사이야. 문제가 있다면 나한테 말해도 돼. 준호는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신경 써주셔서. 그는 빠르게 아파트를 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위험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서연이 정말로 그를 해치려 했다는 증거를.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서연의 차가 도착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재빨리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서연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약간 창백해 보였지만 걸음거리는 힘이 있었다. 그녀 옆에는 개인 비서가 서 있었다. 모든 준비는 됐나요? 서연이 비서에게 물었다. 네, 사장님,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좋아요. 이제 김준호만 처리하면 돼요. 그 사람이 우리 계획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차가운 땀을 흘렸다. 내일 이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예정인 거지? 그는 조용히 자신의 차로 향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다음 단계를 계획해야 했다. 민지와 민수도 걱정됐다. 그들은 안전하게 있을까? 차를 운전하면서 준호는 계속해서 생각했다. 서연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그를 제거하고 회사를 장악하려는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왜 이제야? 그들은 5년 동안 함께 일해왔다. 서연이 그를 해치려 했다면 더 일찍 시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깨달음이 왔다. 합병.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새로운 거대 기업이 탄생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 기업의 CEO 자리를 두고 경쟁이 있었을 것이다. 준호가 죽는다면 서연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특히 준호의 유서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남긴다고 되어 있다면 너무 완벽한 계획이었어.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그는 진실을 밝혀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민지와 민수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했다. 그들은 이제 중요한 증인이었다. 펜트하우스 문을 열자 민지와 민수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잠시 멈춰 서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오랜만에 듣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였다. 거실로 들어서자 민지와 민수가 TV 앞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아저씨, 오셨어요. 민수가 반갑게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어제와는 달리 활기차 보였다. 민지 누나가 저한테 게임하는 법 가르쳐줬어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재밌니? 민수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민지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어제보다는 편안해 보였다. 잘 지냈어? 준호가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냉장고에 있는 음식으로 점심도 만들어 먹었어요. 괜찮죠? 물론이지. 이제 여기는 너희 집이나 다름없어. 준호가 말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다. 민지와 민수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서연의 계획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고민이 깊었다. 민지가 그의 표정을 살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내 말이 맞았어, 민지야. 서연 씨가 정말로 나를 해치려 했어. 민지의 눈이 커졌다. 증거를 찾으셨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서연의 아파트에서 증거를 발견했어. 그녀는 오랫동안 이것을 계획해왔던 거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지가 물었다. 내일 중요한 이사회가 있어. 서연이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전에 이 모든 것을 밝혀야 해. 민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그래, 위험할 수 있어. 그래서 너희 둘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 할 것 같아. 민지의 표정이 굳었다. 우리를 보내신다고요? 어디로요? 내 친구가 제주도에 별장이 있어. 거기서 며칠.
머물다 오는 게 어떨까? 이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우리가 도울 수 있어요. 저는 그 여자가 뭘 했는지 봤어요. 증인이잖아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민지의 용기가 감동적이었다. 고마워, 민지야. 하지만 너희 안전이 더 중요해. 이건 어른들의 복잡한 문제야. 그때 준호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확인을 보니 김 박사였다. 네, 김 박사님. 김준호 씨, 박서연 씨의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이한 물질이 발견됐어요. 일종의 신경 독소입니다. 소량이라 치명적이진 않았지만 일반 식품에서는 절대 발견될 수 없는 성분입니다. 준호의 손이 떨렸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혹시 그 결과를 이메일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준호는 심호흡을 했다. 이제 의학적 증거도 확보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서연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일 이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아야 했다. 민지야, 내가 잠시 나갔다 올게. 너희 둘은 집에 있어. 문은 절대 열지 마. 알겠지?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 가세요? 회사에. 중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해. 준호는 옷을 갈아입고 회사로 향했다. 테크비전 본사는 강남역 근처에 고층 빌딩에 위치해 있었다. 저녁 시간이라 대부분의 직원들은 퇴근한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직행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서류들이 평소와 다르게 정리되어 있었다. 누군가 그의 사무실을 뒤진 것이 분명했다. 준호는 경계하며 컴퓨터를 켰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화면이 켜졌지만 여러 파일들이 열려 있었다. 그는 확실히 그 파일들을 닫고 퇴근했었다. 누군가 내 컴퓨터를 확인했군. 그는 빠르게 이메일을 확인했다. 김 박사가 보낸 메일이 있었다. 혈액 검사 결과였다. 그는 파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했다. 정말로 신경 독소가 발견되었다. 그것도 인공적으로 합성된 종류였다. 준호는 파일을 저장하고 USB에 복사했다. 그리고 회사 내부 서버에 접속하여 내일 있을 이사회 자료를 확인했다. 안건 중에는 새로운 경영체제 구축이라는 항목이 있었다. 그는 해당 문서를 열어보았다. 문서에는 합병 후 새로운 경영진 구성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놀랍게도 준호는 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서연이 새로운 CEO가 되는 안이 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로 김준호 대표가 사임을 결정했다는 것이었다. 뭐? 내가 언제 사임을 결정했지? 준호는 당황했다. 이것은 모두 계획된 것이었다. 서연은 그를 독살하려 했고 그것이 실패하자 이제는 그를 회사에서 몰아내려는 것이었다.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렸다. 준호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서연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준호 씨,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군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준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내일 이사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래요? 어떤 준비를요? 새로운 경영체제 구축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었어요. 준호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제가 사임한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흥미롭네요. 서연의 표정이 굳었다. 아, 그건 초안일 뿐이에요.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는 중이었죠. 정말요, 내 서명도 이미 들어가 있는데. 준호가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분명 그의 서명이 있었다. 완벽하게 위조된 서명.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준호 씨,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리 둘 다 어른이잖아요. 좋아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서연은 준호의 책상 앞에 앉았다. 이 합병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회예요. 하지만 새로운 회사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해요. 당신은 훌륭한 기술자이고 창업자지만 글로벌 기업을 이끌 수 있는 비전과 인맥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준호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나를 독살하려 했나요? 서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독살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길거리 아이의 말을 아직도 믿고 있나요? 그 아이의 말뿐만이 아니에요. 당신의 혈액에서 신경 독소가 발견됐어요. 그리고 당신 아파트에서 발견한 노트북, 프로젝트 피닉스에 관한 모든 내용도 가지고 있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 아파트를 뒤졌다고요? 당신이 내 의료 기록을 훔친 것처럼요. 침묵이 흘렀다.
서연의 표정은 점점 차가워졌다.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걸 누구에게 보여주실 건가요? 내 아버지? 그는 절대 딸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이사회. 그들은 돈과 권력만 신경 써요. 경찰? 우리 같은 재벌 가문에 감히 도전할 수 있을까요? 준호는 서연의 자신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서연 씨,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회사를 키웠잖아요. 내가 당신을 항상 존중하고 의견을 들었잖아요. 서연은 비웃듯 웃었다. 존중, 의견? 준호 씨, 당신은 항상 나를 박 회장의 딸로만 봤어요. 내 능력을 진짜로 인정한 적 없잖아요. 이 회사는 내가 만든 거나 다름없어요. 내가 투자를 이끌어냈고, 내가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했어요. 하지만 CEO는 항상 당신이었죠. 준호는 서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정말로 그녀를 그렇게 대했던 걸까?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해치려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 그래도 그건 사람을 해치려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서연 씨.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준호 씨? 나를 고발하겠다고요? 그러면 합병은 무산돼요. 당신의 회사는 망하고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예요. 준호는 서연의 말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의 말이 일리가 있었다. 이 사건이 공개되면 합병은 물론이고 양쪽 회사 모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다. 서연 씨, 나는 당신을 경찰에 고발할 생각은 없어요. 서연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현명한 판단이네요, 하지만 준호가 계속했다. 당신이 회사를 장악하도록 그냥 두고 볼 수도 없어요. 내일 이사회에서 진실을 밝힐 거예요. 서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누가 당신 말을 믿을까요? 이미 이사들 대부분은 내 편이에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준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우린 보면 알겠죠. 서연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준호 씨, 마지막으로 충고 하나 할게요. 싸움을 포기하고 조용히 물러나세요. 충분한 보상을 해드릴게요. 새 인생을 시작하기에 부족함 없을 만큼요. 네, 회사와 내 인생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연은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다. 모든 것은 다 가격이 있어요, 준호 씨. 당신도 예외는 아니죠. 그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사무실을 나갔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상황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했다. 서연은 단순히 그를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회사 장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쳐둔 상태였다. 내일의 이사회는 그의 마지막 기회였다. 그는 서둘러 필요한 자료들을 모두 복사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계속해서 내일의 전략을 고민했다. 어떻게 이사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서연의 계획을 폭로할 수 있을까?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 민지와 민수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준호는 조용히 그들의 방을 확인했다. 두 아이는 나란히 누워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 이제 그는 그들을 보호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정장을 입었다. 오늘은 모든 것이 결정될 중요한 날이었다. 그는 부엌에서 아이들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저씨, 오늘 중요한 날이죠. 민지가 거실로 나오며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될 거야. 저희도 같이 가요.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민지야. 너무 위험해. 너희는 여기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저는 증인이에요. 제가 직접 본 거잖아요. 제가 없으면 그냥 당신 말만 있는 거예요.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민지의 말이 일리가 있었다. 그녀의 증언은 중요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이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알았어, 민지야. 하지만 몇 가지 약속을 해야 해. 내 말을 정확히 따라야 하고 위험한 상황이 되면 즉시 물러나야 해. 알겠지? 민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약속할게요. 민수는 어쩌지? 준호가 물었다. 민수도 데려가요. 우리는 항상 함께해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지만 민지의 증언은 정말 중요했다. 그리고 민지와 민수를 떼어놓는 것도 쉽지 않아 보였다. 알았어.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약속해. 세 사람은 아침을 먹고 준비를 마쳤다.
준호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옷을 사주었다. 민지와 민수는 새 옷을 입고 훨씬 더 건강해 보였다. 그들은 함께 테크비전 본사로 향했다. 본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 많은 직원들이 준호를 보고 인사했다. 그들은 아이들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CEO와 동행한 아이들이라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준호 씨. 준호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비서 정수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사회가 30분 후에 시작됩니다. 이미 대부분의 이사들이 도착했어요. 박서연 사장님과 박성우 회장님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수연 씨. 이 아이들은 민지와 민수예요. 중요한 손님이야. 이사회 동안 내 사무실에서 기다리게 해줄래? 필요할 때 부를 테니. 수연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아이들 나를 따라오세요. 민지는 준호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저희를 부르실 거죠? 준호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약속할게. 수현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자 준호는 이사회실로 향했다. 그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다. 이사회실 문을 열자 이미 대부분의 이사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서연과 박 회장도 그곳에 있었다. 서연은 준호를 보고 냉정한 미소를 지었다. 아, 준호군. 마침내 왔군. 박 회장이 말했다. 시작하기 좋은 시간이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이사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테크비전 측 6명, 한성그룹 측 8명, 그리고 독립이사 1명이었다. 오늘의 첫 번째 안건은 합병 후 새로운 경영체제 구축에 관한 것입니다. 박 회장이 말했다. 우리는 이미 초안을 준비했습니다. 김준호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고 박서연 이사가 새로운 CEO로 취임하는 내용입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모두가 준호를 바라보았다. 잠시만요.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사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도 없습니다. 박 회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서류에 당신의 서명이 있는데 그 서명은 위조된 것입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했다. 이틀 전 저희 약혼식 겸 합병 축하 파티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소녀가 제 디저트에 독이 들어있다고 경고했고 저는 직감적으로 그 소녀를 믿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디저트와 박서연 씨의 디저트를 바꿔 먹었고 박서연 씨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다. 그건 단순한 알레르기 반응이었어요. 그 길거리 아이의 말을 믿는 건 말도 안 돼요. 단순한 알레르기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병원 검사 결과 박서연 씨의 혈액에서 인공합성된 신경독소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해치려는 목적 외에는 사용될 수 없는 물질입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딸이 왜 그런 짓을... 그리고 제가 박서연 씨의 아파트에서 발견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준호가 계속했다. 그는 USB를 꺼내 회의실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프로젝트 피닉스라는 폴더가 나타났다. 이 안에는 박서연 씨가 저를 제거하고 회사를 장악하기 위한 모든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과학자들과의 통신 내역, 해외 계좌 송금 내역, 그리고 거짓말이에요. 서연이 소리쳤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준호 씨가 날 모함하고 있어요. 그는 합병을 원하지 않아요. 자기 회사의 통제권을 잃게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사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 보였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준호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화면의 파일들을 하나씩 보여주었다. 이메일, 송금 내역, 그리고 위조된 유서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인이 있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꺼내 비서에게 전화했다. 수현 씨, 아이들을 데려와 주세요. 몇 분 후 민지와 민수가 이사회실로 들어왔다. 민지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용기 있게 걸어 들어왔다. 이 아이가 바로 제 목숨을 구한 소녀입니다. 준호가 말했다. 민지야, 그날 밤에 본 것을 이사님들께 말해줄래?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저는 그날
레스토랑 주방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이 여자가 그녀는 서연을 가리켰다. 작은 병에서 액체를 김준호 아저씨의 디저트에 붓는 걸 봤어요. 그리고 웨이터에게 이것을 김준호 씨 앞에 놓으라고 말했어요. 이사회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눈이 민지에게 향했다가 서연에게로 옮겨갔다.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길거리 아이를 데려와서 이런 중요한 회의를 방해하다니 정말 황당하네요. 준호 씨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요? 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혼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내 딸이 그런 짓을 했을 리 없어. 이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 분명해. 준호는 차분하게 대응했다. 박 회장님, 저도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혈액 검사 결과, 노트북에서 발견된 계획서, 민지의 증언까지. 이사 중 한 명인 정 이사가 입을 열었다. 이 모든 주장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건 경찰 문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준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사하는 회사의 미래와도 직결됩니다. 이사회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이런 모욕적인 상황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네요.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서연아! 박 회장이 그녀를 불렀지만 서연은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다. 준호는 재빨리 말했다. 그녀를 막아야 합니다. 도망칠 수 있어요. 두 명의 이사가 서연을 쫓아나갔다. 이사회실은 혼란에 빠졌다. 사람들은 소리치고 질문하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 민지는 무서워하며 민수의 손을 꼭 잡았다. 진정하세요, 여러분. 준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리고 두 이사가 돌아왔다. 박서연 이사가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경비원도 막지 못했어요. 박 회장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절망적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서연이 정말로. 준호는 민지와 민수에게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민지야, 용기를 내줘서. 그는 아이들을 비서에게 맡기고 다시 이사회에 집중했다. 이사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합병은 계속 진행할 것인지, 새로운 경영체제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긴 토론 끝에 이사회는 합병을 계속 진행하되 박서연을 즉시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준호를 새로운 회사의 CEO로 확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박 회장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모든 결정을 받아들였다. 이사회가 끝난 후 준호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민지와 민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민지가 물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잘 됐어. 너 덕분이야, 민지야. 네가 없었다면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을 거야. 그 여자는요? 민지가 물었다. 도망갔어. 하지만 오래 도망칠 수는 없을 거야.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집에 가자. 오늘은 정말 긴 하루였어. 그들이 사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준호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확인을 보니 익숙하지 않은 번호였다. 여보세요? 준호, 씨, 박서연입니다. 준호는 걸음을 멈추었다. 서연 씨, 어디 있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알아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서연 씨? 곧 알게 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직 많아요. 서연이 말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조심하세요. 그들은 당신에게 중요한 존재가 됐네요.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 아이들을 건드리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준호 씨. 서연이 말했고 전화는 끊겼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이 정말 끝일까? 서연은 아직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민지와 민수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무슨 일 있어요? 민지가 물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준호가 대답했다. 그냥 너희를 더 잘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날 밤 준호는 민지와 민수를 재운 후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오늘의 사건들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회사는 지켰지만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 약혼자였던 사람이 그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은 아직도 믿기
힘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책임이 생겼다. 민지와 민수, 그들은 더 이상 길거리에서 살아갈 수 없었다. 준호는 그들을 보호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민지와 민수가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왔을 때 그는 미소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잘 잤니? 준호가 물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어제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다. 그는 이제 준호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 같았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어, 준호가 말했다. 너희 둘을 위한 옷을 더 사러 가야 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 민지의 표정이 긴장했다.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 거예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보내다니 무슨 소리야. 나는 너희가 여기서 나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 민지와 민수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민지가 물었다. 정말이야. 너희 둘은 내 목숨을 구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너희가 필요해. 이 큰 집에 혼자 사는 건 너무 외로워. 민수가 갑자기 준호에게 달려와 안겼다. 아저씨, 진짜 우리가 여기 살아도 돼요? 준호는 민수를 안아 올리며 웃었다. 물론이지. 앞으로 우리는 가족이야. 민지는 여전히 조심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우리는 아저씨 가족이 아니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법적인 절차가 필요해. 내가 너희의 법적 보호자가 되는 과정을 시작할 거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해낼 거야. 아침 식사 후 그들은 함께 쇼핑몰로 향했다. 민지와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들을 위한 새 옷을 골라볼 수 있었다. 준호는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사주었다. 옷, 신발, 학용품, 장난감까지. 쇼핑을 마치고 그들은 공원으로 향했다. 햇살이 따뜻한 봄날이었다. 민수는 신나게 놀이터를 뛰어다녔고 준호와 민지는 벤치에 앉아 그를 지켜보았다. 민지야,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게 되면 너희들이 다시 학교에 다녀야 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학교 다니고 싶어요. 민수도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공부하라고 하셨거든요. 준호는 민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너희 엄마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나 보구나. 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항상 저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하지만 병이 너무 심해서 준호는 깊은 동정심을 느꼈다. 이 어린아이들이 겪어온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민지야, 이제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어. 약속할게. 너희를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민지는 처음으로 준호에게 기대어 왔다. 그녀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준호는 요리에 서툴렀지만 민지가 의외로 요리 솜씨가 좋았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배운 간단한 요리법을 준호에게 가르쳐 주었다. 아저씨, 양파는 이렇게 잘라야 해요. 민지가 칼을 들고 시범을 보였다. 준호는 웃으며 그녀의 지시를 따랐다. 그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이 작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함께 TV를 보았다. 민수는 준호의 무릎에 앉아 만화 영화에 집중했고 민지는 옆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이 평화로운 순간에 준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했는지 실감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CEO였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관계는 배신으로 끝났고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뻔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 두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에게 단순한 책임 이상의 존재였다. 그들은 그의 구원이었다. 6개월 후 서울의 가을은 아름다운 색채로 물들어 있었다. 준호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색채를 얻었다. 그는 테크비전과 한성그룹에 합병된 회사 테크한성의 CEO로서 안정적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변화는 직업적인 면이 아니라 개인적인 면에서 일어났다. 준호는 더 이상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에 살지 않았다. 대신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정원이 있는 집으로 이사했다. 그 집에는 이제 민지와 민수가 함께 살고 있었다. 법적 절차를 거쳐 준호는 두 아이의 법적 보호자가 되었다. 아침 시간,
준호는 부엌에서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6개월 전과 달리 이제 그는 꽤 괜찮은 요리 솜씨를 갖게 되었다. 민지야, 민수야, 아침 먹을 시간이야. 준호가 계단을 향해 소리쳤다. 민지가 먼저 내려왔다. 이제 11살이 된 그녀는 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렸고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6개월 전에 경계심 많고 불안한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아침부터 수학 시험이 있어요, 민지가 말했다. 어제 아저씨가 도와주신 문제들 덕분에 자신 있어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잘할 거야. 넌 정말 똑똑하니까. 민수도 계단을 내려왔다. 이제 8살이 된 그는 훨씬 더 건강해 보였다. 예전에 수줍음도 많이 사라지고 활발하고 명랑한 아이로 변했다. 오늘 미술 시간에 가족 그림 그리기를 한대요. 민수가 신나게 말했다. 저는 우리 3명을 그릴 거예요. 준호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가족,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이것은 그의 일상이 되었다. 아무리 바쁜 회사 일정이 있어도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일만큼은 직접 했다. 방과 후에 데리러 올게, 준호가 말했다. 오늘 특별한 곳에 데려갈 거야.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회사에 도착한 준호는 바쁜 하루를 보냈다. 합병 이후 회사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특히 그들의 새로운 프로젝트인 희망 기술은 큰 주목을 받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기술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오후 회의에서 준호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우리가 개발한 AI 교육 시스템을 저소득층 지역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건 어떨까요?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들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준호의 열정적인 설명에 점차 동의하기 시작했다. 이전에 준호라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민지와 민수를 만난 후 그의 가치관은 크게 변했다. 회의가 끝난 후 준호는 서둘러 사무실을 정리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민지와 민수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준호의 차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오늘 어디 가는 거예요? 민수가 신나게 물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비밀이야. 조금만 기다려. 그들은 차를 타고 서울 시내를 지나 한강변으로 향했다. 마침내 준호가 차를 세운 곳은 새롭게 지어진 건물이었다. 건물 앞에는 희망의 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여기가 어디예요? 민지가 물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곳은 길거리에서 지내는 아이들을 위한 보호소야. 우리가 함께 만든 곳이야. 아이들의 눈이 커졌다. 준호는 계속 설명했다. 이곳에서는 집이 없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 음식과 옷, 교육도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도 받을 수 있지. 너희 둘처럼 가족을 잃은 아이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야.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희 때문에 이런 곳을 만드신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를 만나고 나서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들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밝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아이들을 위한 침실, 공부방, 놀이방, 식당 등이 잘 갖춰져 있었다. 이미 몇몇 아이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김준호님, 보호소의 관리자인 윤 선생이 그들을 맞이했다. 오늘이 개소식인데 일찍 오셨네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아이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공은 이 아이들이니까요. 윤 선생은 민지와 민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 이 아이들이 유명한 민지와 민수로구나. 준호님이 항상 너희 이야기를 해주셨단다. 민지와 민수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다. 그들은 함께 보호소를 둘러보았다. 곳곳에서 아이들이 놀고 공부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모습은 따뜻하고 희망적이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코너를 보여줄게. 준호가 말했다. 그는 아이들을 정원으로 안내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작은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었다. 피스타치오 라즈베리 아이스크림을 먹어볼래? 준호가 물었다.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건 그날 그 디저트와 같은 맛이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가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 맛이지.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을 새롭게 만들고 싶어. 아이스크림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했다는 것을 기념하고 싶어. 그들은 함께 피스타치오 라즈베리 아이스크림을 주문했다. 준호는 처음에 조금 망설였지만 민지가 먼저 한 입 맛보고 웃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 그도 한 입 먹어보았다. 달콤하고 상쾌한 맛이었다. 이제 이 맛은 죽음이 아닌 새로운 삶의 맛이었다. 저녁이 되자 보호소 개소식이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기자들, 정치인들, 기업인들, 그리고 이 보호소의 혜택을 받게 될 아이들까지. 준호는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민지와 민수도 그의 옆에 섰다. 여러분, 오늘 희망의 집 개소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가 말했다. 6개월 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성공과 권력, 그리고 물질적인 것들만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를 만나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민지와 민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 아이들은 제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성공이나 돈이 아닌 서로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이라는 것을요. 청중들은 감동적인 표정으로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준호는 계속했다. 이 보호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희망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사랑받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준호에게 축하와 지지의 말을 전했다. 특히 박 회장이 그를 찾아왔다. 준호 군, 박 회장이 말했다. 자네가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네. 정말 대단해. 준호는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사람은 변할 수 있나 봅니다. 박 회장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서연이 소식은 들었나? 해외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더군. 그 아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네.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생각이야. 그리고 이 아이들. 그는 민지와 민수를 바라보았다. 정말 훌륭한 아이들이구나. 자네에게 새 가족이 생겨 기쁘네. 행사가 끝나고 준호와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아이들은 긴 하루에 지쳐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준호는 운전하면서 백미러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집에 도착해 아이들을 각자의 방에 눕힌 후 준호는 정원으로 나갔다. 가을밤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6개월 전 그는 죽음의 문턱에 있었다.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 하지만 운명처럼 나타난 두 아이가 그의 삶을 구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단순히 그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그가 쓴 편